3시간 구유리기 쉽지 않을 텐데 파이팅. 자 갑시다. 현대소설 갑시다. 현대소설 이게 양기자의 한계령이라는 작품인데 한계령이 왜 갑자기 그냥 방무대 가수인 친구와 작가인 나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한계령이냐면 요거의 비하인드가 부모님 세대쯤 되면 한계령이라는 노래가 있다는 걸 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쌤도 어릴 때 부모님이 들으셔서 이 노래 알고 있거든. 한계령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마 이게 양희은이 원곡인지 양희은 선생님이 부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기 한계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되게 옛날 노래 중에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요거에서 출발한 거예요. 요거에서 따가 요 가사를 부르는 장면이 여기 지금은 없지만 후 생략된 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양기자의 한계령이라는 게 노래를 썼다면 진짜로 있는 곡이죠. 한계령 저기 강원도 좀 넘어가는 데 있는데 거기 겨울에 폭설이 오면 가장 먼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곳이라 뉴스에 많이 나와요. 요 한계령. 근데 양기자라는 소설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기자의 대표는 연작 소설 원미동 사람들이 부천에 있다는 실제 지명으로 했다고 하는데 원미동 사람들이 양기자의 대표작이에요. 그래서 왜 요즘 힙합 하는 가수 이런 애들 보면 자기들 시그니처를 이 곡 저 곡에 자꾸 넣잖아. 자기 걸 튀는다고. 그래서 이 원미동이라는 또는 부천이라는 지역으로도 자꾸 양기자가 이것저것에 넣어요. 그리고 또 동이름이 들어가는 거 하나 있어요. 되게 긴 제목인데 비 오는 날이면 오늘 같은 날이네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단편이 있어요. 노동자 임씨, 설비 노동자 임씨가 나오고 가리봉동에 가서 무언가를 항상 받아야 되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 그래서 양기자는 희한하게 동 얘기를 그래서 동 얘기를 많이 넣고 또 원미동 사람들에 나오는 단편들이랑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고 한계령 이런 것들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이란 책에 막 그냥 한 권으로 다 묶여 나오기도 하는 단편들이 있는데 요 안에서 시험 양기자가 시험에 나온다면 요 안에서 그냥 돌고 돌아요. 자 그래서 한계령을 볼게요. 자 어린 시절의 친구 은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밝혔던 나는 나의 동그라미 소설의 주인공이죠. 소설의 주인공인데 직업이 뭔 것 같아요? 작가지 뭐 또는 소설가죠. 왜? 소설을 발표했다면 괜히 그냥 뭐 인터넷 소설 대충 쓰는 사람을 가지고 굳이 작가가 설정하지 않겠죠. 어느 날 오랫동안 소식을 몰랐던 은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은자의 전화가 걸렸다. 토요일이었다.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밤뿐이었다. 은자도 그것을 강조하였다. 설마 안 올 작정은 아니겠지. 고향 친구 한번 만나보려니까 되게 힘든 애야. 작가 선생이 방무대 가수 신세에 네 친구 만나려니까 체면이 안 서네? 그럼 은자는 지금 뭘 하고 있다? 방무대 가수를 하고 있다. 인물을 잡고 가야겠죠. 현대소설은 인물이랑 대화가 다 합니다. 뭐 사건 배경은 대화를 통해 거의 다 드러나거나 아니면 행동을 통해 드러나니까요. 현대소설은 인물을 더 잘 잡아야 됩니다. 네 보기엔 한심할지 몰라도 오늘의 미나박이 되기까지 미나파 그럼 은자의 방무대 가수로서의 이름은 미나박이네요. 은자는 지금 말하는 걸 봤을 때 박은자라는 본명 요거에서 넘어지고 시련을 겪고
이걸로 자아가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주네요. 자, 오늘의 미나박이 되기까지 참 숱하게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만도 하였다. 고상한 말만 골라서 신문에 내고 이렇게 해야 할 건 아니냐. 저렇게 되면 곤란하다라고 말하는 게 능사인 작가에게 반부대 가수 치고가 웬 말이냐고 볼멘 소리를 해볼 만도 하였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박은자에서 미나박이 되기까지 그 애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모양이었다. 밑줄 뭐죠? 은자의 시련을 인지한 나중. 이게 나 중심입니다. 계속 은자가 대화하는 것도 나를 통해 전개되고 그래서 뭐를 중점적으로 가져야 되냐 요쯤만 쓰면 티가 나는데 대체 이 시점이 뭘지 어조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시점과 어조를요. 자, 계속 봅니다.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부천으로 옮겨 살게 되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의 용기 없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다. 딱히 부천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부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이었다. 창가에 붙어 앉아 비를 모으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넘어져 상처 입은 원비동 사람들 밑줄. 원비동 사람들 예를 들지 그냥 양기자의 작가적 특징이라고. 양기자의 작가적 특징이라고요. 오케이, 자 계속합니다. 원미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실패의 되풀이 속에서도 그들은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었다. 자,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만 그릴게요. 정상이 여기고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볼게요. 정상을 향해 열심히 고개를 넘고 있었고요. 자,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서 시련, 여기서 시련,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뒤에 볼까? 정상의 면적은 좁어서 아무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엄연한 현실도 그들에게는 단지 속임수로밖에 납득되지 않는다. 자, 여기 정상은 이 정도 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정상을 꿈꾸시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그지? 그래서 아무나 딛지 못하잖아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들에게는 단지 속임수로밖에 납득되지 않았다. 설령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올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죽은 힘을 다해서 이 높고 좁은 정상에 섰다 하더라도 다음 길은 뭐가 없어요? 내려갈 길밖에 없죠. 그지? 이게 뭐 모두에게 마찬가지잖아요. 뭐 정상에 선 사람들에게도 언제 떠나야 하는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아름답게 기량 저하를 느낄 때 떠나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고민이라고들 하고. 자, 그런데 계속 봅니다. 부딪히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기어나가는 삶의 주인들에게는 다른 이름의 진리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자, 그럼 얘네랑 조금 다르게 정상에 올라서 내막을 고민하는 애와 다르게 뭐가 있다. 부딪히고 아등바등 연명하며 기어나가는 삶의 주인들. 이거의 밑줄 쳐보세요. 자,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름의 진리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대요. 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탐구하고 사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몸으로 밀어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 하는 굳건한 쇠문이었다. 몸으로 밀어가며부터 밑줄. 몸으로 밀어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굳건한 쇠문. 또 뒤에 멀리 보이는 높은 산 부분이 밑줄.
생각해보시다. 하루를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는 얘기. 그건 뭐죠? 내가 오늘 벌어야 내일 먹고 살고, 내일 벌어야 모레 먹고 살고, 그지? 하루를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정상, 내 인생의 정상이라고 기어오르는 이게 생각은 안 나겠어요? 그것도 안 나요. 그리고 사색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색하고 탐구한다 그랬잖아요. 사색과 탐구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쯤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내려갈 것인지, 정상을 찍었을 때, 아니면 여기서 언제 떠나는 것이 좋은지 끊임없이 인생에 대해 사색하고 탐구하는 것. 그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 하루 벌어 다음날, 하루 벌어 다음날, 이날 못 벌면 다음날 굶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들어올 얘기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한테 와닿을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삶의 주인들은 연명하잖아요. 연명하는 삶의 주인들은 몸으로 밀어가며 안간힘으로 두들겨야 하는 세문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몸을 갈아 넣어서 안간힘으로 살아가는, 겨우겨우 사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문이 열리나요? 열려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는 아니, 멀리 보이는 높은 산봉우리 감히 인생의 정상을 올라갈 생각도 안 한다고. 그지? 왜? 당장 먹고 사는 게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전쟁이니까. 이날 벌고 이날 먹고 살고, 이날 벌고 이날 먹고 살고, 이날 못 일했으면 이날 굶고 주말 굶고 이렇게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상이고 내리막이고 뭐 그런 게 고려 대상이 아니다. 중량. 자, 1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을 쓸쓸한 뿐이었다. 쓸쓸함의 세모. 자, 쓸쓸함의 세모. 자, 쓸쓸한 뿐이었대요. 왜 쓸쓸한 뿐이었을까?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여. 그럼 뭐야? 고향에 내가 아는 익숙한 고향의 모습이 사라져서 쓸쓸한 거겠지. 마치 산포 가는 길에 이런 것처럼. 자, 근데 계속 볼게요.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근데 이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게 되지 않을 거래요. 쓸쓸함조차. 왜? 뒤에 봐야 돼요. 뒤에 봅시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 밑줄.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라는 게 뭐죠? 연속성이 상실돼요. 연속성이 상실된 거죠.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와야 연속성이 있는 건데 그게 끊겨버렸으니까 지나간 시간 속에만 고향이 있는 거겠죠.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짠 냄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자,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그리고 갯마을의 짠 냄새로 또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했대요. 그러면 얘네 셋은 뭔가요? 얘네 셋은 고향에 갔을 때 변치 않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얘네는. 자, 근데 볼게요. 내가에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응자인 세면. 자, 그럼 이 변치 않아서 고향을 확인시켜주는 이 모습들이 뭐라고요? 표지판이라고요. 표지판의 동그라미. 표지판이라고요. 표지판. 표지판의 동그라미 쳤죠. 자, 그러면 이게 고향을 확인시켜주는 소재고, 그래서 왜 고향을 확인시켜줄 수 있으나 변치 않는 모습이어서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쓸쓸함조차도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유일한 고향을 확인시켜주는 표지판이던 뭐 은자가 누가 됐습니까? 미나박이 됐죠. 미나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은자라는 애를 옛날의 기억으로 두지 않고 밤무대 가수 미나 박으로서 주인공이 만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향에 대한 생각, 추억으로 지금까지 너는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너 보면 고향 생각이 난다, 이런 게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고향에서 느끼는 쓸쓸함, 왜? 고향이 쓸쓸하다는, 고향에 갔을 때 고향이긴 한데 아는 게 줄어들었다라고 해야 쓸쓸한 거지. 근데 은자까지 없어지면 고향임을 확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지? 고향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고향에서 느끼는 쓸쓸함도 내게 아니게 될 거라는 거죠.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랬죠? 표지판이라 그랬어요.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있었다. 내가 세부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버리고 나면 그럼 누굴 만나는 거죠? 미나 박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의 기대와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하여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다.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머리에 떼낀 목덜미를 물들인 박씨 억센 손자국, 박은자였죠. 근데 목덜미를 물들인 손자국이 있다? 가정폭력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터진 겨드랑이 사이로 내버리던 낡은 내복의 계집아이도 복박여 있었다. 그게 내가 표지판으로서 생각하던 은자의 모습이죠. 그지? 그리고 가난한 모습도 알 수 있고요. 그지? 30도 훨씬 넘은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가? 수십 년간 가슴에 품어온 고향의 얼굴은 미나 박으로서의 은자가 아니라 그 고향 친구로서의 은자죠. 그지?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만나버린 뒤에는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쓰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는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둔 채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일요일 날 동안 나는 전화 곁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제 은자는 가시돋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을 탓할 것이었다. 그녀의 질책은 나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올 말들은 하나하나 상상해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라고 끝납니다. 그러면 은자가 자기 은자로서의 자아와 미나박으로서의 자아를 분리하듯이 나도 친구로서의 고향 친구로서의 은자와 지금 연락온 미나박으로서의 은자를 구분 지어 두려고 합니다. 보면은 그냥 합쳐진다고. 그럼 고향 친구로서의 은자가 사라지게 될까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좀 특이한 게요. 10점 나오절을 보자 그랬죠. 근데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밖에 없어요. 은자의 심리는 없어요. 그죠? 다른 인물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지? 그럼 나는 할 때 뭡니까?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느낌이 나고요. 대화의 청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 같이 서술되고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독백적 어조라고 합니다. 독백적 어조, 1인칭 주인공 시점 정도를 생각해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세요.
엎었네. 자,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말해줬죠? 독백적 예술 중심으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 1번이고. 자, 18번 이 글에 나온 자에 대한 이해로 가자. 적절한 것은 아까 정리해줄 때 말해줬어요. 5번이 되고요. 그지? 자, 19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이러니는 양면성을 뭐 발견할 수 있다. 한계론에서는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답은 2번이죠. 그지? 탐구하고 사색하려 하는 그런 게 어딨어요? 그지? 그런 게 어딨어요? 이게 몸으로 밀어가야 할 굳건한 생물은 탐구하고 사색하는 애들이 아니죠. 그지? 탐구하고 사색하는 건 사치인 애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2쪽에 유비논증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합시다. 유비논증에 대해서 보고. 두 번은 가야 돼. 세상 피곤하지. 자, 조금만 더 갑시다. 유비논증 인문에서 논리학 질문, 논리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논리학 질문이라고. 자, 유비논증 거꾸로 유비 거꾸로 해봅시다. 비유죠, 그지? 그래서 이것도 유사하는 것을 빗대어 논증하는 방법이, 유사한 것에 빗대어 논증하는 방법이 유비논증이다. 자,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라고 하는데, 봅시다. A 물체가 있고 B 대상이 있다. A 대상이 있고 B 대상이 있는데 특징이 쭉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특징들이 쭉 이렇게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징이 알파, 베타, 델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B 대상에도 알파, 베타, 델타 특징이 똑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특징이 같은데, 그래서 A한테 무슨 특징도 있을 때, 감마 특징도 있을 때, 요때 딱 정립을 해주는 겁니다. 요때를 상정하는 거예요. 요때를. 요때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가 공유되는 특징이니까 특징 A의 특징에 감마가 추가가 된다면 B에도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감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뭐죠? 유비논증이라고요. 비슷한 특징을 똑같은 특징을 가진 애들이 다른 특징이 추가되면 이것도 추가될 것이다 라는 논증.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뭐죠? 이렇게 많이 씹히니 유비논증의 정의다. 그렇죠. 항상 이 논리학은 유비논증의 정의를 얘기하고 갑니다. 유비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서 새로운 정보 도출. 새로운 정보가 도출되는 거다. 봅시다. 그래서 유익하대요. 유비논증의 정의. 좋은 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포유류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해가지고 그거 밑줄 쳐두세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게 요 상황이랑 같은 거죠. 요 상황이랑 같은 거죠. 포유류가 예를 들어서 포유류가 C 약을 먹고 동그라미 반응을 보였다면 같은 포유류인 인간도 약 C를 먹고 동그라미 반응을 롤드타 같은 거지, 그렇지? 롤드타라는 게 찬성하는 거겠지, 그렇지? 계속 봅니다. 유비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죠? 실험 동물에게 먼저 해보고 반응이 오면 긍정적이면 인간한테 적용이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네요. 자, 봅시다.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대요. 다 봅시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논증의 개연성 밑줄 개연성이란다. 뭐 그럴 만하다고 믿어지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보는 거죠.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 거죠. 밑줄. 유사성이 커야 한다. 밑줄. 이게 뭐죠? 개연성의 조건이죠. 개연성의 조건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 밑줄. 이의 유사성이랑 이어주세요.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 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가령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쏟아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은 실험 결과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또 유사성을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논증은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 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다. 실험과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봅시다.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첫째, 인간과 실험 동물 사이에는 이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이다.
세탁기와 청소기가 있다 칩시다. 자, 세탁기와 청소기가 있다 칩시다. 둘 다 뭐를 꽂아야 하죠? 전기를 꽂아야 해요, 그치? 전기. 둘 다 뭐가 돌죠? 모터가 돌아요. 모터가 돌아요. 청소기도 안에 보면 돌고 세탁기도 드럼처럼 이렇게 돌든 통돌이 이렇게 돌든 모터가 돌아요. 자, 그러면 전기랑 모터 이런 걸 다 뭡니까? 돌리는 원동력 그리고 실제로 돌리는 그러니까 기능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죠, 그렇지? 그런데 얘 둘이 그래서 이걸 공유하니까 세탁기가 물 넣고 청소하는 그게 있다 해서 청소기 하면 되니까 얘네들은 그 정도 유사성이 아니고 이것도 기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유사성이지 다른 거 유사성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건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고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 맞잖아요. 이렇게까지 유사해서 얘가 먹어도 되는 약을 내가 먹어도 된다면 얘가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쟤도 고통이랄 걸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자,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기론적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치? 막 이런 증거를 모으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봤는데 얘는 이걸 뭐 할 거야 이런 것처럼. 요컨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기론적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기론 적용이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기능적으로는 에서 오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안 쓰고 그지? 유기론적을 땡겨올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단 개수 한번 나눠봅시다. 문단 개수 자 가는 말 그대로 유기론적이 뭐냐? 유기론적이란 이런 거고요. 나와 다는 보안이 찬성하는 것 같아요. 머리 동물 실험을, 그지? 그러면 분량을 얘네가 이만큼 찬성했으면 이만큼 맞춰줘야죠. 그래서 다와라도 반대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쉽겠네요. 알겠죠? 왜냐면 글쓰기가 마지막에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지? 나다 달아 저렇게 봅시다. 자, 다섯 문제 풀어보세요.
20번 가에서 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5번이죠. 왜? 차원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죠? 차원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 안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5번. 자, 21번 봅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번 볼게요. 유비논증의 개연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이게 아니고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되는데 그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2번 볼게요.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끼는 거 이거 꼭 유비논증 해야 됩니까? 내가 아프면 되는 거죠. 그렇지?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거 유비논증으로 알 수 있다 그랬지. 자신이 고통을 느끼는 거 유비논증으로 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인간이 본인을 유사한 것에 빗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자기가 인간이니까 그냥 자기의 느낌은 자기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넘어가서 생각하면 안 좋습니다. 자, 3번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 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춘다. 아니 그냥 꼬리가 있는 그거는 정보와 관련, 특히 실험 결과와 관련이 없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 4번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 이게 나온 적도 없는 얘기네요. 넘어갑시다. 22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답은 3번이겠죠. 봅시다. 1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 아니 기능적으로 유사한데 인과적 메커니즘이 다른 걸 비판을 했잖아요. 그지? 자, 기억이 니은의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그치? 답은 3번.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에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만 보고 인과적 메커니즘의 유사성은 안 본다고 비판하는 거 맞죠? 자, 4번은 니은은 기억과 달리가 아니고 만약에 안 유사하면 다 빼야죠. 그치? 다 빼야 됩니다. 자,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기능적으로 유사한 건 니은도 인정을 했으니까요. 답은 3번. 23번 보기는 유비논 중에 하나이다 라고 좀 볼게요. 보기는 유비논 중에 하나이다 합니다. 자, 보기는 유비논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 있나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근데 보통 개를 아는 개라고 표현하나? 아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표현하지 개를 내가 아는 개가 하나 있는데 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대.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다. 다른 개를 여기 놔줘볼게요.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자 이렇게 뒀을 때 다른 개를 만났다. 그래서 이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 같았대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각각 A에서 C가 뭐냐는 거예요. A는 실험동물. A는 실험동물. B는 유사성. C는 반응 결과. 자, A는 실험동물, B는 유사성, C는 반응 결과. 자, 그러면 유사성은 나왔네요. 유사성은 뭐죠? 다예요.
그지? 유사성은 다예요. 또 뭐가 쉽습니까? 저기 반응 결과가 나쁘지 않게 쉽죠? 반응 결과 뭐 요게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나. 근데 실험 동물을 찍는 게 중요하죠. 실험 동물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순서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개랑 다른 개 중에 누가 실험 동물인가라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봤을 때 아까 인간과 포유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포유류에게 약이 안전하다면 인간에게도 약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에게도 약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럼 봅시다. 둘 중에 누가 실험 동물입니까? 당연히 얘가 실험 동물이지, 그지? 반대로 실험을 해보고 얘한테 적용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인간한테 한번 약 먹여보고, 인간이 많이 아파. 아니면 먼 길 떠났어. 그러면 저기 침팬지 같은 거 쓰다듬으면서 너는 먹지 마. 너는 괜찮아. 너는 좋은 것만 먹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실험 동물이란 얘기예요. 얘가 실험 동물이라고요. 얘가 실험 동물이면요. 얘가 실험 동물이면 여기서 또 처음 본 게 실험 동물이 되겠죠. 그지? 처음 본 게 실험 동물이 될 거예요. 그 어떤 개가 그러니까 어떤 게 포유류, 다른 게 인간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험 동물은 라하면 갑니다. 그래서 가, 다, 나 해서 2번 요게 함정이 좀 있는데 요렇게 그대로 생각하면 실험을 누구한테 해서 적용을 누구한테 하느냐 실험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거를 얘한테 적용한 거죠 그지 적용 대상이 누군지 잡아야 요걸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 헷갈리냐면 이걸 그냥 인간과 포유류 계속 인간과 포유류 그러니까 인간과 포유류 이렇게 해버려서 다른 개가 실험 대상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5번에 찍게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요런 거는 항상 좀 침착하게 잡아줘야 돼요. 침착하게 아까 실험가 했을 때 세팅을 침착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물론 B, C는 그렇지 않아도 구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1, 3, 4는 미리 날려야겠죠. 자 24번 문맥상 디귿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그치? 맡기는 건 좀 이상해요. 맡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맡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23번 문제 같은 겁니다. 이런 게 몇 점으로 나오냐? 3점으로 나와요. 여러분한테 이런 게 3점으로 나와요. 왜? 함정도 분명하고 실생활 적용이니까요. 유비논증의 실생활 적용이란 면에서 함정으로도 자주 출제되니까 유의하시고요.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은 뭐 풀어본다면 언제든 뭐 내가 답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고 언어와 매체에서 한글 맞춤법을 왜 굳이 언급을 안 했냐면요. 한글 맞춤법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출제가 고3 가서 왜?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쌤이 거의 쌤 나이만큼 있어요. 쌤 나이만큼 평가 수능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글 맞춤법은 국립국어원이 자꾸 바꿔요.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을 자꾸 바꿔.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을 자꾸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수능을 내보면 그 기출 문제가 맞춤법이 바뀌면 폐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럼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내신에서 내기는 좋으니까 풀어보시고 그 객관식이라도 풀어보세요. 밑에 뭐 주관식도 있더라고요. 객관식이라도 풀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뭐 한 번씩 고2 문학 독서 배우는데도 갑자기 너 이거 그거 뭐냐 문법 배웠으니까 이거 끼워 넣어서 출제할 거야 하는 쌤들이 있어서 꼭 그런다면 꼭 알려줘야 돼요. 꼭 단톡방에라든지 알려주어야 되고 그래서 풀어보시고 화작도 풀어보시고 나중에 내년에 이제 선택하고 선택하는데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고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여기까지.